주도권 토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조용조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아래에서는 또 이 날카로운 칼과 이 방패가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분이 그 토론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1대1 그 지정 토론을 지금부터 하겠는데요. 한 분을 지정해서 1대1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재반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그 왜 일문일답 하는 식으로요. 예, 그렇게 지금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부터 시작할 순서인데요. 후보 한 분을 먼저 지명하시고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안에 1대1 토론 주도해 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단답 형식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공천 헌금 사건 변론 맡으셨죠? 예. 예.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을 거부하면 변호사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예. 예, 또 변호사는 또 네. 변론할 의무가 있죠. 예. 근데 그 변호사법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뭐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법에 위배되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윤리장전에 있다고 예, 뭐 윤리장전도 법에 근거한 것이죠. 예. 글쎄, 근데 그건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은 윤리장전은 이것을 거부하면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하고는 다르고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를테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사법제도나 좋습니다. 변호사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좋습니다. 서청원 대표 공천헌금 비리 사건 변호인단이 한 20여 명이나 됐었대죠. 그때 사건 변호인단이 한 20여 명이나 돼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저는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았고 예. 저도 그 사건에 그 담당을 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변호인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거물급으로 한 20여 명이 포진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법무법인 부산이 6명이나 선임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다른 사건을 부분은 수임한 아까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예. 부분은 잘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1심, 2심 때가 아니고 3심 대법원 상고심 때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심판 그 재판부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된 대법원 판사가 몇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기에 대부분 판사 전원이 다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임명됐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뭐 이 대법관 임기가 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재판부에 재판부 그 4명 대법관 중에 3분이 그 참여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연일 당의 쇄신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야권 대통합이 끝나고 나서 통합됐던 개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유체이탈의 화법 이것이 생각납니다. 당의 쇄신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개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당을 누가 중심적으로 운영해 왔는가? 결국 문재인 후보하고 같은 세력이 아니었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시간을 더 드려도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네요. 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1대1 지정 토론 주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죠. 요즘 이제 여의도 칼부림 사건 같은 그런 묻지마 범죄 빈발하고요. 또 우리 뭐 성폭력 사건 또 빈발해서 국민들 아주 치안에 불안해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 그런 거 마련할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무차별 불신 검문 이거 이제 더 강화하는 것으로 치안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에 서울에서만 650만 건의 불신 검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더 강화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우리 행자부 장관도 하셨는데 이 경찰의 무차별 불신 검문 이게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불신 검문을 직접 하는 경찰관들도 뭐 청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 뭐 유신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칼부림이라든지 또 과도한 폭력 문제들 때문에 불신 검문도 강화하고 또 사형제도 계속 존속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근본적으로 좀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에 따른 정말 그 국민들 상실감 또 빈곤 절대 빈곤층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극대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정리하자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 검문은 무슨 범죄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죠. 무차별 이렇게 불신 검문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거지요. 우리 그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원회도 시정 권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연이은 이제 성폭력 사건으로 이제 민심이 아주 나빠지니까 역시 또 새누리당은 어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이 박근혜 후보가 사형을 다시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예 물리적 거세를 하자는 법안까지도 제출을 하면서 어떤 좀 덜 끊는 여론에 영합하는 그런 처방만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은 인핵당 사건은 그야말로 정권의 사법살인인데 지금 그 인핵당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다시 사형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특히 물리적 것의 흐름에 편성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너무 좀 이성에 기초해서 정말 근본적인 지우책이나 대책을 내놓는 걸 기대할 건데 그런 기대에 너무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미성년자나 아동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엄벌 단호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최근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친고죄 폐지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어린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완전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를 해야 한다. 행법을 고치서라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함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국가적인 서비스 체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방과 후에 그 어린이들이 밤늦게까지 나 홀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께서 1대1 지정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께서 금방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제 질문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문 후보께서 그 정당 정치를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예. 이 정당 책임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 문 후보가 생각하는 그 정당 정치는 어떤 겁니까? 저는 우리 참여정부 때 당정 분리 했었는데 그게 좀 시기상조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하고 정부가 너무 유리돼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제왕적 총재 시절로 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 민주주의나 당내 민주주의는 좀 제대로 이렇게 보장이 되면서 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정책으로 정부하고 함께 해 나가는, 맞아면 이 집권 여당이 정책의 산실이 되는, 문자 그대로 그 정부와 정권의 책임을 지는 이런 이제 책임 정당 정치, 또는 뭐 정치학적으로는 정당 정부, 이런 데까지 저는 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도 잘 돼야 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겠죠. 사실 근데 정당이라는 게 말이죠. 특히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가 일방통행을 많이 했거든요.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언론관계법도 그렇고 MB 악법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이제 두 가지 책임을 져왔어요. 첫째는 이렇게 뭔가 이 정부 여당이나 정권과 싸워야 될 때 항상 불려 나와가지고 시간도 버리고 열심히 그 투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민주당의 당원들, 당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헌신한 당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이번에 이게 그 국민 경선에서 오래된 당원이나 또 대의원이나 또 일반 국민이나 똑같은 한 표, 이 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이제 연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의 힘만 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이 됐다면 아마 야권 대통합 운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 운동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 선출까지도 결국은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뽑자는 취지에서 국민의힘을 도입한 것이고 우리 당원 대의원들도 그 점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당원들은 당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나 의무에 비해서 권리는 좀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국민 경선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다 열어놓고 했으니까. 전당대회 때는 그래도 일부 대의원들 표에는 약간의 가중치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가중치가 그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그건 한번 그때는 확인해 보도록 30대 합시다만. 70 이렇게 아마 가중치를 주었던 것으로 그랬던가요?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알고 계십니까? 12만 5천이라고 이번에 뭐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봤습니다. 이제 권리에 비해서 그 책임과 헌신은 크다 보니까 이 당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반절로 줄어들었거든요. 참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더 못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께서 1대1 지명 토론 주도해 주시죠. 시간 4분입니다. 저는 정세균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너지 문제, 전기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었는데요. 저는 탈핵 또 원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탈핵 탈원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은 지금 21기 있는 원전을 5기를 늘려서 26개를 만들고 2050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그 소비량 한 50%를 원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에 지금 탈핵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과 이명박 정부의 원전 의존도 높아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이명박 정권이 가져가는 이 에너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은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역사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그 수출 전략 산업화 하려고 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연장선상에 있어서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더 이상 추가로 국내 원전을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에너지 관련 계획을 완벽하게 새로 뜯어고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국경 이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54기 가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한두 기를 재가동하는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중국은 지금 개혁개방도시 연안도시에 지금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추세 흐름에 보면 절대 맞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전을 수출하면서 지금 탈핵을 하려고 하는 이중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원전 문제는 체르노빌에서 문제 생긴 게 오히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체르노빌 원전 때문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고,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2060년에 원전 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좀 논쟁이 됐었는데요. 독일은 이제 원전 제로 국가를 한 2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고 될 수 있게 돼 있고, 저는 2027년이 걸리면 2040년에 가능하다 했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수명이 다하는 2060년에 원전 제로 국가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전 제로 국가 탈핵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정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지금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장기 정책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원전 제로화 그리고 탈핵, 탈원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산업 구조여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의 이상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40년 이제 김 후보가 제시한 걸 제가 봤는데 이건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원전이 최소한 내구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연한이 다 되기 전에 문을 닫겠다는 것이냐. 또 최근에 이제 가동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40년은 수명이 남아 있어도 2040년 다 중단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예. 의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년 시간이 다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도 여전히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김동완 후보 1대1 지명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자유 토론 순서입니다. 말 그대로요. 특별한 규칙 없이 네 분의 후보께서 자유롭게 좀 공방을 벌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검증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토론 시간 15분이고요. 후보자 한 분께 총 발언 시간을 3분 30초씩 저희가 타이머를 재서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전략적으로 후보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발언을 어떻게 몇 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 후보 중에서 좀 반론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손을 드시고 또 몇 분 쓰고, 마무리도 또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 배분도 하시고 순서도 현장에서 직접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유 토론의 주제를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목표 아닙니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 대선 후보 결정이 누가 후보가 되건 간에 그 후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통합당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든 그 후보와 뭐 안철수 교수를 포함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이제 속도를 좀 내게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이미 후보로 확정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싸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도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박근혜 후보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또 내가 후보가 된다면 바로 이 점에서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다.
라고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필승 카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전략 노출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나만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필승 전략, 이것을 주제로 해서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예.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예, 뭐 어쨌든 뭐 박근혜 후보는 오랫동안 대세론을 이어왔으니까 뭐 이 내공이 대단한 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많죠. 우선은 평생을 공주처럼 특권 속에서 살았거든요. 서민들의 삶을 전혀 모른다, 알 수 없었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손톱만큼도 귀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독재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이게 아주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역사 인식을 들어보면 과거의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그런 역사 인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불통의 리더십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런 리더십으로 민주주의는 뭐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도 어려운 것이죠. 또 실제로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벌 개혁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짝퉁. 정말로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를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진정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박근혜 후보와의 저와의 어떤 차별성, 그런 것만 제대로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하고 인식을 시켜도 저는 박근혜 후보하고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김동완 후보께서요. 이제 박근혜 후보의 상당수 리더십은 어쨌든 산업화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사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이제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간 국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시아의 4마리 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다 한국 이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특별한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고요. 또 18년 국정을 하면서 그 당시 계엄령, 긴급조치, 포고령 이런 쪽에 그야말로 그 물리적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국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높이 평가해주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두관은 어쨌든 그 자치 현장, 풀뿌리 현장에서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는데, 이런 점이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저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고, 문재인 후보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제 귀족을 상징한다면 김두관은 서민과 평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왕조 시대 같으면 박근혜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 되겠지만 민주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김두관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렇군요. 예, 정세균 후보. 예,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훌륭한 점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꼭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박근혜 후보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입니까? 트위터에 그런 트위터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 후보는 해본 게 없고 네. 북한은 못하는 게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공명을 받았던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나 금년 후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저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차기 대통령 후보는 경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정세균과 박근혜 후보는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고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이 토론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어떻게 다른가만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김두관 후보는 공주 이미지와 서민 이렇게 차별화되는 순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정세균 후보는 위기관리 능력,
또 경제를 아느냐 이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토론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손학규 아직 안 하시겠어요? 했으니까 한마디 예, 해주시죠. 그러세요. 예. 우리가 박근혜 후보의 약점은 잘 압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시대에서 그 눈을 갖고 아버지의 눈을 갖고 우리 시대와 역사를 보고 있고 또 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모른다. 또 우리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점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 40% 정도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또 그 지지율이 오랫동안 20, 30%에서 쭉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고한 지지층,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안 찍을 거니까 상관없다 이러겠지만 그러나 중도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그러한 점을 또 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자, 2002년에 노무현 찍고 2007년에 이명박 찍은 사람들 그 많은 중도층, 중간층이 고민을 할 겁니다. 박근혜가 지금 그 정세균 대표 후보께서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박근혜 후보한테서 안정감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박정희 그 대통령의 후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표로 갖고 오느냐. 역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박근혜는 안 된다. 박근혜 낡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면 그 대안은 좀 안정감 있게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변화도 안정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경제 성장도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이 제대로 나왔을 때 박근혜, 그래, 그럼 박근혜 아니래도 좋다. 바로 거기에 손학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또 서민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 속에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후보 손학규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학규 후보가 2분 30초 길게 좀 쓰셨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8년간 국정을 맡고 김정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셨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유산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다양하고 역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하면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1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거든요. 예를 들어 18년간 집권을 하고 어쨌든 물러나시기 망정이지 최근에 제스민 혁명 때를 보니까 무바라크라든지 가다피가 40년, 38년 이렇게 집권을 하니까 정말 나라가 엉망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28년, 38년을 집권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너무 훌륭해서 20년만 딱 채우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요 김 지사 이렇게 제가 공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 성장 또 이렇게 노동자 농민들의 그 피와 땀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이 이면을 보지 않고 산업화에 성공한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 유산을 지금 박근혜 후보가 많이 이어받아 있고 또 극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정세균 후보도 손을 드셨죠? 네, 그 손학규 후보가 말씀하신 박근혜 후보의 높은 지지가 강점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약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확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박근혜 후보가 강고한 높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지만 확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본선에 가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그 친인척 문제가 저는 국민들의 걱정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지만 그 동생 아닙니까? 삼화저축은행 로비 연루설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말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친인척 문제이면서 동시에 박근혜 후보의 불통 혹은 불통을 넘어서 먹통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이죠. 또 그 올케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김문수 도지사까지 만사 올통이라고 해가지고 네.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제 보니까 조카 사이 부부가 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다음 대통령은 정말 친인척 문제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변의 문제들이 아마 박근혜 후보의 경쟁력을 앞으로 깎아먹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우리가 잘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깨끗한 후보만이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또 받으시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예. 문재인 후보요. 지금 뭐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그 이 높은 지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내에서 앞서가는 후보의 지지도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안철수 교수와의 어떤 단일화 연대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정권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네. 박근혜 후보가 유신 독재에 대해서까지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그분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선대 위원장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제가 유신이 뭐냐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신 체제가 뭔가 하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2,000명 이렇게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였는데 늘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출마해서 99.9% 찬성을 받았어요. 계속 갔다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총통제였죠. 우리가 늘 지적하는 공산당 투표보다 더 심한 투표였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또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헌법 잘못됐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비판만 해도 구속하고 처벌하고 아까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체제가 유신 체제였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기에 와서까지도 그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 강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는 역사 인식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도자라면 정말로 이 아버지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이런 역사 인식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라는 네. 정말 좀 간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문재인 후보는 이제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어느 분이 다음 토론 받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까요? 손학규 후보께서 하시겠어요?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시면서. 예. 유신 체제 저만큼 핍박받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감옥 가고 도망 다니느라고 어머니 임종도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그날 유신 체제 종말을 고하는 그날 제가 계엄령하에 부산에 진상조사하고 대책 세우러 갔다가 보안대 끌려가서 48시간을 죽도록 맞고 그러고 중앙정보에서 직접 나와서 취조를 시작한 그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았으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박근혜 후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박근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강고한 지지를 누가 깰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변화를 추구하되 안정감 있게 또 과거에 유능한 성공한 경험을 갖고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대학 말이야.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도환 후보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시간이 한 55초 정도 예. 남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딸께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제가 영남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쪽하고 인연을 맺지 않고 민주당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키저라는
전두환 이런 분들이 그 80년 강주 민주화 운동을 그야말로 진압을 하고 이제 민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사 60년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정말 이런 역사에 대한 몰 역사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거기에 또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민주통합당이 확고하게 좀 중심을 세워서 이번 대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으고 더 예연을 넓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후보. 네. 예. 그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또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고 있죠. 국민들한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물어보면 반절이 정권 교체라고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건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지 절대 정권 교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 연장이고 정권 재창출이고 새누리당 정권이지 정권 교체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파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분 후보께서 자유토론 열띠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회자 공통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와 그 규칙은 똑같습니다. 제가 공통질문 드리고요. 네 분 후보께서 각각 답변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각각의 후보들께 따로따로 추가 질문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토론에서는 이제 상대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이길 수 있다고들 하셨으니까 그러면 민주통합당과 야권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도 이제 당 분당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안철수 교수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3의 후보들이 또 한 명, 두 명 더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범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는 범야권 정치연합이 필요하다. 이거는 너도 나도 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는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네 분 후보께서는 각각 야권 연대의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단일화할 수 있다 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후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시죠. 예. 저는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승리하는 연대입니다. 이 연대가 목표가 아니고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선 승리에 기여하지 못하는 연대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공유하는 연대여야 한다. 물론 정책이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으면 그냥 당을 합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공유하는 중요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형편이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현재 사실은 그 진보당이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치유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동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민주진보 진영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폭넓게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통합진보당과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노동의 가치나 진보의 가치를 통합진보당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민주노총 또 농민의 시민사회 현장에서 노동과 진보 가치를 실현한 분들과 폭넓게 연대하는 게 훨씬 더 대선 승리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경남도정을 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하고 공동지방정부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큰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이렇게 실질적인 힘이 있는 세력하고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답변 순서군요.
물론 함께 가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 세력이 크게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이뤄냈습니다. 이제 당면한 대통령 선거 함께 갈 수 있는 세력 함께 가야죠. 그런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공유가 돼야 되고 정책이 최소한도 같은 틀에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절차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통합진보당 이렇게 된 것 민주주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무시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경선을 마치고 야권의 통합을 이뤄나갈 때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가를 또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런지요? 예, 우선 통합진보당하고의 뭐 선거연합이나 연대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겪고 있는 그런 진통이 좀 건강한 그런 진보 정당을 낳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어떤 선거연합이나 연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개혁 세력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경로는 먼저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교수가 출마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에 그때 자연스럽게 논의됐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들으면서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대목들을 좀 정리해서 질문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승리하는 연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책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하시면서는 정책이 다 같으면은 당 하나로 하지 뭘 따로 하겠느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이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대가 있으니까 어떤 대목은 양보도 하고 어떤 대목은 관철도 시켜야 될 건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통합당의 핵심 가치와 핵심 정책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 민주화 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그 당의 강력으로 채택하고 당의 많은 분들이 공감한 주요한 핵심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진보 정당이 쉽게 우리와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사실 이 경선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이 소위 말하는 부정 경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유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네. 이것이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정책이 마련이 돼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힘을 합치기가 어렵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과정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통합진보당 측의 확실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듣겠습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께도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현장에서의 연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도정을 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본 경험도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요, 그 밑으로부터의 연대라 그럴까요? 그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제 경남도정을 2년간을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본
그것도 선거 연합을 통해서 정치 연합을 통해서 입장이 다른 제 세력들과 함께 훌륭하게 한번 이끌어봤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 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경남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을 했는데요. 환자 본인도 좋아하고 환자 가족도 좋아하고 또 간병인들도 좋아했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개혁연대의 정책 제안을 제가 수용한 것이고요. 또 경남의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도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죠. 참여 통로가 없었는데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야3당과 시민사회가 도정의 중심에 섰고 특히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에게 네. 많은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연대를 해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 민주국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개혁 네. 진영을 좀 튼튼한 그걸 구축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보편적 복지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연대와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의 그 공동정부의 경험이 집권 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예.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거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기호사 한번 손학규 후보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까 답변 제가 쭉 들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연대의 출발도 민주통합당의 쇄신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쇄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만큼 민주통합당 내부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서 손학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연대의 출발로서의 쇄신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진보당하고의 연대가 어렵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가치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보다 통합진보당의 지난번 경선 행태였습니다. 절차였습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어겼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그렇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리 자신의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고 연대 통합해야죠. 또 안철수 교수 또 지금 나온 여러 그 야권의 후보자들 연대 통합을 하는데 우선 우리 스스로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부터 진정한 연대가 외부 인사들도 같이 손을 내미는 그런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까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와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는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통합진보당이 구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 잔류하고 강기갑 대표,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은 떨어져 나와서 새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배제하시는 건지 그 세력이라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 추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뭐 이렇게 가상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선거연대는 우리의 정권 교체 그 역량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과거 총선 때하고는 다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만약에 지금 분당돼 놓은 그 세력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국민들 지지에 보탬이 되고 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남아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망시켰죠. 우선 진보 정당이 우리 정치에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를 균형 있게 해주죠. 네. 그러나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의 길을 그려야 되는데 기존의 통합진보당이 그 점에서 국민을 신뢰를 잃은 심하시겠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드리는 질문 또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벌써 이 100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요,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부터 시작됩니다. 김두관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당 혁신과 정치혁명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정말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균형 있고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 데도 저 김두관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이 정말 그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벌, 검찰, 금융, 언론, 중앙정부를 개혁을 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 앞장을 서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두관 후보 마무리 발언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경선 유세가 있습니다만 이거 투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있고 KBS TV 토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모든 투표가 끝난 뒤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경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경기 서울 시민 여러분, 남은 것은 여러분의 힘뿐입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민주당을 살려야 한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만이 이번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600만 표, 중산층, 중간층의 표심을 가져와서 박근혜를 이길 후보 손학규를 앞세워서 정권 교체 이루어 주십시오. 대역전의 국민 드라마를 이곳 경기 서울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국민들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또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 단호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정치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정치 문화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 정권 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정권 교체, 시대 교체, 또 정치 교체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내일부터 경기도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에서 수도권까지 참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위로인지 격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108만 명 유권자 중에 60만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승자 독식을 원하면 롬니를, 번영을 나누려면 오바마를 찍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대통령을 원하시면 그냥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그러나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시면 기호 2번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시 보면 정세균, 자세히 보면 더 정세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 1대1 지명 토론, 그리고 자유 토론,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 후보들 간의 상호 검증과 정책 검증이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통합당, 미우나 고우나 제1야당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15일과 16일 경기도와 서울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결과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OBS 특집 생방송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냉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냉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냉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냉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 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해 드립니다. 암이나 다른 큰 병도 보장이 되나? 암 같은 큰 병에는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 드립니다. 다쳐서 쓰는 의료실비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꼬박꼬박 지급해 드리니 든든하시죠? 치매는 물론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보장은 든든한가? 치매에는 치매 간병비 일시금 지급에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 큰 병도 보장되나? 건강한 노년이시라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도 진단비 각각 보장. 노년에 드는 각종 병원비는?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보장들은? 골절 화상 진단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먹는 약이 있어도 상담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저더코가 선택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77-9100.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매만기 종료일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차티스 띠링띠링. 너 건강은 자신 있니? 건강은 자신 있지. 그럼 암 같은 큰 병은요? 암? 큰 병? 큰 병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중년이라면
차티스 무배당 슈퍼 큰병 이기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우선 암에는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식도암, 췌장암 같은 고해감에는 진단비를 한 번 더 보장. 암 치료를 위한 수술비 보장에 회복하는 데 드는 입원 일당 보장은 물론 완치까지 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여기에 암만큼이나 위험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진단비를 각각 일시금으로 보장해 드리고 중년이면 누구나 하나씩 달고 사는 7대 질병에도 수술비와 입원 일당을 챙겨 드립니다. 건강은 운동으로 잡고 큰 병은 차티스로 잡고. 암은 진단비에 치료비도 꼼꼼하게 보장. 다른 큰 병도 진단비 보장은 일시금으로 든든하게. 7대 질병에는 수술비와 입원 일당을 각각 보장해드리는 큰 병 이기는 보험. 여기에 골절에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화상에는 진단비를 약관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